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5페이지 그 면세점 등이라고 돼 있죠? 그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각 세목별로 면세점이 있다 그랬죠? 면세점. 그러니까 취득세액이 있다 했죠? 이 취득세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가액이 이렇게 돼 있어요. 50만 원 이하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등록세로 뭐 크게 적용되는데 재산세 가면 또 소액징수 면제가 있거든요. 소액징수 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세에 있어요. 이는 뭐라 했어요? 이때 수익이 얼마다? 2,000원 미만이면, 그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얘가 이제 뭐라고 나와요? 50만 원이면 이렇게 나와요.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합니다. 그죠? 그러면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죠? 뭔다? 이하니까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해 주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얘는 뭐라고 나와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랬죠? 시험은 뭐라고 나왔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OX. 2,000원이면 징수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죠. 왜? 2,000원 미만까지만 징수를 안 한다는 뜻이니까 이는 2,000원부터는 징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시험은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라고만 외웠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얘처럼 2,000원이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결론은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50만 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 숫자 뒤에 이상과 이하가 붙으면 요 앞에 있는 기준 금액을 뭐 한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죠? 그리고 미만 초과가 붙으면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50만 원 이상 그러면 50만 원부터 그 위로, 얘는 이하면 50만 원 포함해서 50만 원부터 그 밑으로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왜 제가 얘기하냐면 지금 말씀드렸는데 시험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가.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만 외워놨다가 나중에 뭐 2,000원이면 50만 원이면 이렇게 나왔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문제 하나를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우리 세법에 보면 뭐 얼마 초과, 얼마 이하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못 하시면 그 문제를 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그죠? 그래서 이게 붙으면 얘는 포함되고 미만, 초과가 붙으면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면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대충 넘어갔다가 혹시나 실수로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상, 이하, 미만, 초과까지 정리를 해주셔라. 그래야 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넘기시면 그 2번에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금은 과세 요건 4가지가 있는데 그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5개 세목 중에 그 3가지 제일 중요한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는 도대체 무엇을 사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내느냐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죠. 그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취득세인죠. 취득세. 자, 취득세는 대상에, 자, 참고로 과세 대상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다 들어가는 거. 뭐겠어요? 우리가 배우는 세법이 무슨 세법이라 했어요? 부동산 관련 주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뭐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쵸?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다? 부동산은 전부 다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 부동산 그러면 일단 뭐 있어요? 토지가 있고 그다음 뭐 있어? 건축물. 토지, 건축물. 얘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지나 건축물 취득하면 당연히 취득세를 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량, 기계장비 이렇게 돼 있어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전부 다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얘들 있고 그다음에 광어권과 어업권, 광어권, 어업권 이런 게 있어요. 광어권과 어업권. 광어권은 이제 광산 채굴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어업권은 어업권 알죠? 가두리 양식장을 같은 거 한다. 그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허가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권리를 취득했을 때도 뭘 내야 된다?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임목, 나무죠, 나무. 서 있는 나무. 그죠? 임목. 그러니까 이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그 나무를 말합니다. 얘도 근데 자세히 알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임목이니까 서 있는 나무. 단순 무식과 해석하면 그 서 있는, 그 자빠져 있는 나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벌목되거나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6번째 각종 회원권이에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그다음에 요트 회원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각종 회원권이죠. 회원제 골프장은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그다음에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그리고 요트 회원권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각종 회원권도 무조건 취득세를 내셔야 된다. 해서 요렇게 해서 얘네들이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하면 얘들인 거죠. 얘들. 몇 개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시험에 이 과세 대상이 안 나오네요. 나옵니다. 이 세목별로 얘들이 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도 양도세가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 올해죠, 올해. 28회 시험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나왔어요. 이거 나오면 거의 뭐 서비스 문제예요. 빵점 방지용 문제도. 혹시나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다 틀리면 안 되니까 이거라도 맞아라 하고 내는 문제예요. 우리 올해 시험도 너무 쉬운 게 나왔죠. 아주 상식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 은근 툭툭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안 외워도 돼요, 얘는. 일단. 왜?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일단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3번하고 4번 있죠. 이 두 개는 어차피 나중에 기본 강의 들어가면 우리가 취득의 형태라는 걸 배웁니다. 그때 얘는 원시 취득은 뭐 과세하지 않는다.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럼 자동으로 여러분은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가 나오면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배우거든요. 그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무 하나 서 있는 거 각종 회원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굳이 이거를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대상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 뭐 근데 어떤 분이 있어요. 이걸 굳이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안 외워도 얘는 안 틀려요.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들이 뭐다? 취득세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우리 그 프린트는 그 취득세 하고 그 밑에 보면 뭐 승계 취득, 원시 취득, 간주 취득 막 이런 게 있죠. 써 있죠. 그건 뭐냐면 나중에 배울 건데 뭐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자, 여기에 토지가 있어요. 토지. 그죠? 땅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토지가 부동산이 없어요. 그럼 이 토지를 여러분이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머리 너무 많이 굴리면 안 돼요. 막 생각 깊이 할 필요 없어. 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어. 뭐가 있을까? 생각할 필요 없어.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토지를 내가 없어. 지금 토지는 없어. 자, 힌트를 줘. 자, 가진 토지는 없는데 부동산 없는데 돈은 겁나 많아. 근데 토지는 없어. 그럼 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쵸. 돈 주고 사면 돼. 그죠? 자, 돈 주고 사면 돼. 그걸 매매한다 그래. 매매. 그죠? 자, 또는 자, 나는 돈은 없어. 땅도 없고 돈도 없어. 근데 엄마, 아버지가 땅이 겁나게 많아. 부모님이. 그럼 취득할 수 있죠? 어떻게? 그쵸? 자, 여기서 또 상속 그러시면 안 돼요. 상속을 먼저 얘기하면 안 돼. 같은 얘기인데 상속 그럼 돌아가시라는 얘기잖아. 그죠? 뭐 증여. 증여를 받아 취득할 수도 있죠. 그죠? 부모님 공짜로 주니까 자식한테. 아니면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뭘 받을 수 있어? 예, 상속을 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있느냐? 자, 나는 돈도 없고 엄마 아버지 땅도 없고 가진 건 니아까하고 삽밖에 없어. 니아까하고 삽. 자, 그러면 내가 가진 도구가 니어커하고 삽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니어커하고 삽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돌을 실어가지고 바다를 메꾸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매립한다고 그죠? 매립간척 한다고 그죠? 우리나라 매립간척지 되게 많잖아요. 뭐 천수만 같은 경우 서산에 그죠? 그리고 부안에 변산반도에 뭐 있어요? 새만금 사업, 단군일의 최대 매립 사업인 새만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바다 메꿔서 토지를 만든 거죠. 농지 같은 걸. 그럼 여러분이 뭐 하는 데다? 뭐 할 수 있어? 바다를 공유 수면을 뭐 할 수 있다? 니어커에다 돌 실어가지고 메꿔가지고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매립간척 한다 그래요. 매립간척.
또는 뭐냐면 나는 땅은 많아요. 근데 전부 다 농지예요. 농지. 나는 대지를 갖고 싶은 거야. 근데 가진 건 농지밖에 없어.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농지를 형질을 변경해서 뭘로 만들 수 있어? 대지로 바꿀 수 있어. 대로. 그리고 우리가 지목을 변경한다. 지목 변경. 자,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는요, 이 부동산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하는데 그 어떤 걸 취득하느냐, 이런 식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매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승계취득이다. 유상승계취득이라고 해요. 돈 주고 산 거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뭔가 넘겨받아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대가를 주고 승계받아 취득한 거죠. 그래서 유상승계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증여와 상속은 뭐예요? 얘는 부모님으로부터 승계를 받았는데 돈 안 주고 공짜로 받은 거죠. 그럼 얘는 뭐라 그래? 무상승계 그래요. 자, 매립간척은 뭐예요? 땅이 아닌데 바다를 내가 메꿔가지고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시취득이라고 그래요. 원시취득. 그래요. 얘는 뭐냐면, 자, 여기 농지가 이렇게 있어요. 농지가. 이거를요, 형질을 바꿔가지고 얘를 대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 농지가 갑거했거든요. 갑거? 근데 소유권 변동은 없고 형질만 바꿔서 그대로 여전히 갑거인데 지목이 바뀐 거죠. 그죠? 지목이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 세법에서는요, 네가 소유권은 변동은 안 됐지만 지목을 바꿔가지고 농지 전답일 때와 지목이 대로 바뀌었을 때 가격이 어느 게 더 비싸요? 얘가 더 비싸죠. 그래서 뭐가 됐어? 가격이 증가가 됐어요. 가격이 증가. 그럼 뭐다? 네가 실제로 이걸 산 건 아니지만 가격이 증가됐으니까 그 증가된 만큼도 취득으로 보겠다. 취득으로 간주해서 그만큼을 세금 부과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주취득이라고 그래요. 간주취득. 그러니까 취득은 한 것, 실질적 취득은 아닌데도 실제 취득한 거로 간주하겠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 그 취득세에서 어떤 걸 취득한 거로 부르냐 할 때 그 취득의 형태는 유상승계, 무상승계, 원시취득, 간주취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뭘로 봐? 얘를 전부 다 뭘로 봐서? 취득한 걸로 봐서 뭘 하겠다?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기본 강의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 것은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럼 이걸 전체 다 뭘로 본다? 타 취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유상승계도 취득이고 무상승계도 취득이고 원시취득 취득이고 간주취득도 취득으로 보겠다. 해서 이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세율도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매매로 샀느냐, 상속을 받았느냐, 증여를 받았느냐, 원시취득이냐, 간주취득에서 취득세 세율이 다 틀리다는 거죠. 매매는 4%, 그다음에 뭐 상속받으면 2.8%, 뭐 증여받으면 3.5% 이런 식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취득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뭐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겠죠. 그냥 그런 게 있다. 그죠? 값만 보는 거죠. 값만. 자, 요게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이고, 자, 그러면 요걸 갖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재산세가 나오겠죠. 재산세. 그죠? 그 재산세는 보유세죠. 자, 그러면 일단 어차피 공통사항은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뭐다? 당연히 부동산 토지 건축물 들어가겠죠. 그죠? 토지 들어가고 뭐 들어가? 그죠? 건축물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택이 있어요. 주택. 그리고 선박, 항공기. 이렇게 됩니다. 요 5가지가 과세 대상입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면 취득세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그죠? 그러면 이것만 취득세를 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토지, 건축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축물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요.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물만 취득세를 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건축법에 나중에 공법 배우시면 건축법의 건축물은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이 있어야 돼요. 지붕이 없는 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그것만 기준을 적용하면 지붕이 없는 애들은 건축물이 아니니까 취득세 부과를 못 하잖아요. 그럼 지붕 없는 애들은 과세를 못 하잖아. 근데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들어가면 뭐라고 되냐면 건축물 해놓고 밑에다가 뭐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 막 이런 게 있어요.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 그 뭔 얘기야? 골프 연습장 같은 거 있잖아요. 골프 연습장. 그러면 걔는 지붕은 없는데 폴대 꽂아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금을 쳐놨잖아요. 지붕은 없잖아. 근데 걔가 뭐요? 토지에 정착해 있잖아요. 그럼 걔도 취득세 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만들어요. 많아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요. 취득세를 안 내요. 엘리베이터는. 근데 법에 뭐라고 되냐면 그 엘리베이터를 건축물에서 설치하잖아요. 설치하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사가지고 마당에다 그냥 갖다 놨어. 애들을 그냥 놀으라고. 그럼 안 내. 근데 건물에 설치하면 돼야 돼. 이 말장난, 말이야 막걸리요. 막걸리죠. 왜? 건축물 누가 엘리베이터 사가지고 바닥에다 갖다 놓으려고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뭐야? 설치하려고 사죠. 근데 법은 마치 야 엘리베이터는 안 내. 아니야. 대신 뭐?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부수되는 시설물. 그러니까 뭐 설치를 하면 되라 이거지. 말장난이죠. 결국은 과세를 한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기본 개념만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인데 자 이거는 설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왜냐면 처음에 개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얘가 왜 이렇구나. 그걸 이해를 잘해야 뒤에 가서 나머지 내용을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재산세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개념이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토지, 건축물. 근데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주택. 그죠? 요게 이제 뭐냐면 자, 여기 일반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요. 상가. 그죠? 그 여기에 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주택. 주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일반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재산세가 나오겠죠. 자, 재산세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건축물이라고요. 얘를 토지라고 그래요. 그죠? 자, 이것도 주택도 얘는 건축물이고 얘는 부속 토지예요. 이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세금이 나올 때 재산세는 어떻게 나오냐면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은요. 건축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세금이 나와요. 따로따로. 그래가지고 이 건축물은 7월 달에 세금이 나와요. 그리고 토지는 9월 달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상가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재산세가 어떻게 나와요? 7월 달에 건축물분 재산세가 나오고 그리고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와요. 그죠? 그런데 주택은 이 토지와 건축물이 따로따로 과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이게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세법에서 주택 그러면 건축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뭘 포함한다? 그죠?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이 전체를 주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재산세가 나올 때 주택분 재산세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 그럴 때는 이 토지 건축물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 한다? 얘네처럼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항상 세금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재산세는 어떤 경우든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따로 과세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머리에 딱 박혀 있어야 돼.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제가 금방 설명했죠? 제가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하고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따로 과세를 하는데 주택은 뭐라고요? 항상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과세할 때 토지와 건축물은 어떤 경우든 따로따로 과세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면 어때요? 자, 주택인데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주택인데 토지는 을 거고 건물만 내 거예요. 그 남의 땅에다 집을 지을 수도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럼 이때는 재산세 계산할 때 이거를 한꺼번에 두 개 합해서 세금을 한꺼번에 계산할까요? 건물은 값 거고 토지는 을 거니까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재산세를 과세할까요? 어떻게 한다? 자, 그럼 또 여기서 금방 뭐라 그래요? 따로니까? 그렇지. 얘 거고 얘 거니까 너는 얘 거고 얘 거고 따로따로. 아니라니까. 금방 뭐라겠어요? 어떤 경우든 토지는, 주택은 뭐라고요?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따로 과세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러면 주인이 달라도 어떻게? 그냥 원래대로 토지 건축물의 과세 표준을 합한 두 개를
합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이 나온 세금을 얘네 둘이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요 세금을 갑하고 을이 나눠서 내는 거지. 이거를 얘 따로 돼 있다 해서 건물부는 갑한테 나오고 토지부는 을한테 나오는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흔들리면 이거에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재산세에 가면. 근데 결론은 뭐냐면 얘는 뭐다? 무조건 토지 건축물 한꺼번에 과세한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시험 문제가 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문 이렇게 나오겠죠.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토지 건축물 각각의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땡 틀린 거예요. 왜? 각각이 아니라 토지 건축물을 합한 과세 표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문제 치면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면 안 돼. 항상 그걸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흔들리니까 나중에 문제를 자꾸 틀리게 되는 거죠. 문제를 자꾸 틀리게 되는 거야. 그죠? 그걸 우리가 조심하시면 되는 거야. 그걸. 그죠?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이제 재산세 가면 설명 막 해요. 근데 일단 재산세 대상이 나오면 그건 구분하시면 돼. 토지 건축물. 일반 주택은 토지 건축물 합한 개념이다. 그죠? 이거 빼고 나머지는 토지와 건축물을 따로따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 만나보세요. 이 토지. 그죠? 그럼 재산세 가면 이제 막 토지를 설명해요. 토지는 이런 걸 말한다. 해놓고 그러면 이 주택의 부속 토지 있죠. 이 주택의 부속 토지는 여기서 말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맞다 틀리다. 자, 여기서 말하는 토지에 주택의 부속 토지도 포함된다. 그러면 땡 틀린 거예요. 왜? 만약에 이 주택의 부속 토지가 여기서 말하는 토지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주택도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과세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토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의 토지 건축물은 포함이 안 되는 거지. 포함이 안 되니까 밑에 3번에 따로 뭐가 있는 거예요? 두 개 합해서 주택이라고 하니까 주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갖고 계시면 토지분 건축물은 따로 세금을 안 내요. 그죠? 그리고 뭐 상가 갖고 있으면 7월 달에 건축물분, 9월 달에 토지분이 나와요. 그럼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착각할 수, 나는 주택을 갖고 있는데 세금을 7월 달에도 내고 9월에도 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택은요. 세금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그죠? 이거를 낼 때 잘 보세요. 일반 상가는요. 건물 따로 내고 토지 따로 내잖아요. 그죠? 건물은 7월 달에 내고 토지는 9월에 내요. 그럼 이거는 세금을 나눠 내는 효과가 있잖아요. 왜? 일부는 7월에 내고 일부는 9월에 내잖아요. 근데 주택은요. 얘네처럼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과세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얘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택을 얘네처럼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주택은 그냥 이렇게 계산해 한꺼번에. 그리고 세금이 20만 나왔죠. 그럼 이거를 얘들이 건물은 7월 달, 토지는 9월에 나오니까 얘도 뭐다? 이 세금 자체를 반절은 몇 월 달에? 7월에, 반절은 9월에 내게 돼 있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요, 오해하지 마실 게 주택은 건축물부는 7월 달에 나오고 토지부는 9월에 이게 아니라 세금은 항상 두 개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하고 요 20만 원이 나오면 그 20만 원을 10만 원은 7월 달에 내보내고 10만 원은 9월 달에 내보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재산세가 두 개가 나오고 주택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세금이. 한꺼번에 계산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7월 달에 한 번 나오고 9월 달에 안 나왔는데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막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얘가 지금 보시면 지금 20만 원 나왔는데 얘는 7월 달에 얘는 9월 달에 이렇게 나눠내죠. 그럼 결국은 고지서가 두 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 주택은 하나인데 세금을 두 번에 걸쳐 나눠내니까 고지서를 두 번 내요. 그러면 고지서 두 번 하려면 작성할 때 원가도 많이 들어가고 일거리도 많아지죠. 그럼 예를 들면 5천 원 나왔어. 주택분 재산세가 5천 원이에요. 근데 그 5천 원을 반절은 2,500원은 7월 달, 2,500원 9월 달.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에 뭐가 있냐면 야 그러지 말고 짜잘한 금액은 그냥 한꺼번에 하자라는 규정이 있어요. 주택에. 그럼 얘는 뭐가 있어?
1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로 나오면 무조건 2분의 1씩 하지 말고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7만 원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2분의 1씩 안 하고 몇 월 달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금은 7월하고 9월 있죠? 그럼 언제, 10만 원이면 언제 걷느냐? 항상 세금 올림픽 정신. 세금은. 잘 모르면 올림픽 정신. 뭐요? 더 빨리, 더 많이. 더 빨리, 더 많이. 세금은 가능하면 빨리 걷고 가능하면 많이 걷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주택의 경우 1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10만 원을 7월 달과 9월 달 중에 언제 부과한다는 얘기지? 하면 뭘 생각하면 돼? 둘 중에 뭐? 빨리 걷으니까 몇 월 달? 7월 달이에요. 여러분 같아도 세금 걷을 때 빨리 걷고 천천히 걷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7월, 9월 그럼 몇 월 달?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10만 원 이하로 나면 2분의 1씩 안 내보내고 그냥 7월 달에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9월 달에 안 나오는 거지. 그런 규정이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주택에 있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주택은 항상 토지 건축물을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얘처럼 따로따로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7월, 9월에 세금이 나오는데 얘는 그걸 못하니까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주택 너도 대신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그 나온 세금을 쟤처럼 반절은 7월에 내고 반절은 9월 달에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다 보면 고지서가 2번 나가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일거리도 많아지니까 일정 금액 이하는 그러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라고요? 10만 원 이하면 몇 월 달에 더 빨리 그러니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사실 이건 엄밀히 따지면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10만 원 이하면 무조건 7월 달에 해 이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니들이 알아서. 예를 들면 어떤 데는 7만 원 나왔어요. 그럼 어떤 시는요. 한꺼번에 7월 달에 7만 원 이렇게 내보낼 수 있어. 근데 어떤 시는 그냥 귀찮으니까 3만 5천 원은 7월 달, 3만 5천 원은 9월 달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신 10만 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2분의 1씩 나눠서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건 얼마 이하일 때만 10만 원 이하일 때만 니네가 선택해서 7월 달에 한꺼번에 할 수 있다. 하지만 10만 원 초과되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2분의 1씩 내보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주택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파생되는 얘기가 더 많아요. 뒤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는 넣고 있으라고 다시 설명하지만 토지 건축물은 따로따로 과세가 되지만 주택은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하지 않고 두 개를 합해서 항상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한다. 요거만 머릿속에 딱 박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나오든 이거 가지고 헷갈릴 건 없는 거죠. 그죠?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이렇게 5가지가 기본 과세 대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면 이제 양도세가 나온 거죠. 그죠? 양도세도 뭐 이제 부동산 다 들어갑니다. 토지 건물 들어가고. 그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게 있어요. 자, 여기는 보면 뭐 우리 교재 보면 내용이 좀 더 있거든요. 근데 거기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은 안 봐셔도 되는데 여기는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지상권, 그다음에 전세권, 그죠? 그다음에 뭐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외우는 거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강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양도세는요. 뭐 네가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어요. 무조건 돈 받고 팔면 뭔가를 받고 팔면 양도세를 내야 돼요. 여러분 미등기하고 팔더라도 양도세를 내요. 미등기는 오히려 죽어요. 걸리면 세율이 70%거든요. 근데 다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데 얘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임차권은. 왜? 이게 채권이거든, 채권.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양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뭘 해라? 등기를 해라. 등기.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가요. 그 시험에 이거 나왔다 그러면 대상 물어봤다 그러면 얘는 항상 나와요. 올해 시험도 나왔어요. 올해 시험에도 대상이 아닌 거 골라라.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건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 등기대인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뭐 수업할 때 들으면요 수십 번 하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진 않아요. 근데 시험에 나왔죠 올해도.
맞추는 거예요. 주석 맞기 문제죠. 그죠? 뭐 기타 있는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 자산. 그리고 그다음에 주식 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파생 상품, 선물 옵션 같은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 요거는요,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양도세의 대상은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뭘 꼭 기억하셔야 되면 나중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 등, 그리고 파생 상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상 6개를 항상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나눠요. 이렇게 3개로. 그래가지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 4개는 세법 기준을 적용할 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요. 동일한 기준을. 그리고 주식은 따로 적용해요. 얘 따로 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양도세는요, 뭘 기억하셔야 되면 나중에 대상을 이렇게 해서 나눈다. 그룹을.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눠. 이걸 먼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직 안 배워서 그러는데 나중에 배우시면 예를 들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은요. 우리 양도세는 예정신고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배우는데 그 예정신고할 때 이 4개는 똑같아요. 이 신고 기한이 똑같아. 근데 주식은 틀려요. 그러니까 얘네 넷이 똑같고 얘는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달라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묶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주식 따로 가고 파생 상품 따로 간다. 요게 우선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임차권은 어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대상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셋 다 잊을만 하면 한번 시험에 나와요. 문제 자체가. 근데 어렵진 않아요. 왜? 기본사항만 나오니까. 기본사항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것은 양도세 나중에 공부할 때 강조 계속 할 거니까 이렇게 그룹으로 나눈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토지, 건축물, 주택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주택은 뭐다? 얘네처럼 일반 건물처럼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토지, 건물 합해서 2개 한꺼번에 계산한다. 항상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재산세는, 취득세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프린트 보시면 과세 대상에 취득세 나와 있고 재산세도 보면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라고 돼 있고요. 그죠? 그리고 양도세도 보면 뭐 토지, 뭐 부동산에 관한 주식, 기타 등 쭉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토, 건, 부기, 주식 등 파생 상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룹으로 나눈다는 거야. 해서 걔네들끼리 묶어가지고 뭐 취득시기 의제라든가 뭐 예정신고 기한, 기본고기 이런 것들이 적게 묶어서 구분해서 각각 따로따로 적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듣다 보면 별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뭐 뭘 들어도 어렵죠. 그죠? 이런 게 있다. 그죠? 대상. 그래서 이 대상은 시험에 나오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올해 또 시험에 양도세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재작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실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너무 문제가 쉽기 때문에 나오면. 근데 맞으라고 낸 거죠. 그리고 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그냥 서비스 문제죠. 서비스 문제. 그죠? 근데 그걸 실수로 틀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항상 기본만 잘하시면 돼요. 기본. 그럼 다 맞출 수 있어요. 그죠? 보시고. 자, 이런 게 딱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뭐 있어요? 3번에 납세 의무자라고 돼 있죠. 자, 이 납세 의무자는 다 중요합니다. 취득세, 양도세는 사실 납세 의무자는 따로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취득세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와요. 특히 재산세는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재산세 파트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납세 의무자예요. 그 제가 누누이 강조했겠죠. 수업 시간에 올해도 강조했죠. 자, 올해 시험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나왔습니다. 그 얘는 거의 매년 어떤 식으로든 언급이 된다는 거지. 그럼 내년에는 시험에 안 나오느냐? 단독으로는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 하나가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거의 매년 그래요. 그죠? 올해는 단독으로 나왔고, 취득세도 잊을만 한 번씩 나와요.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이 납세 의무자 파트는 취득세하고 재산세 파트가 중요하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취득세는 뭐라고 되냐면 1번 그 박스에 보면 원칙,
사실상 취득한 자 그랬죠? 그러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하기라고요? 사실상 취득자. 실제로 취득한 사람 그런 얘기죠. 근데 거기 프린트 보시면 원칙 해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뭔 얘기야? 네가 네 앞으로 등기를 했건 안 했건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너는 뭐가 있다?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실질주의 원칙에 따라 세법은 항상 그게 있어요. 사실주의를 실질관계를 우선시해요. 실질. 그러니까 공부상과 실제 용도가 다르다 그러면 항상 사실이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 등기를 안 했어도 네가 실질적 취득을 했으면 권한이 있으면 너도 뭘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는 등기 등록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있고 왜? 그 제목이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거죠. 그럼 당연히 등기를 받는 사람도 납세 의무가 있고 네 앞으로 등기를 안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너도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둘 다 납세 의무가 있는 걸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외에 보면 거기 주체구주부 취득자라고 돼 있죠. 주체구주부 취득자가 뭐냐면 그 쉽게 말하면 그냥 건물 주인이다 생각하면 돼요. 건물 주인. 그죠? 건물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있어요. 그죠? 자, 이게 갑 건물이에요. 을이 세입자예요. 을이.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요. 이게 10층짜리 건물이에요. 10층짜리. 근데 이 세입자 을이 중국집을 하고 싶어요. 중국집을. 그죠? 근데 그 주변에 보니까 상권이 되게 발달돼 있는데 중국집이 없는 거예요. 중국집이 없어. 그래서 을이 중국집을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를 알아보는데 주변에 1층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2층도 자리가 없고 딱 하나 자리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10층짜리 건물에 10층이 비어 있는 거예요. 10층이. 그죠? 그래서 여기다 중국집을 해라고. 근데 이제 보니까 세입자가 하니까 10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 소유자한테 나 여기다가 중국집 하고 싶다. 세를 달라 그랬더니 주인이 여기 10층에 해도 되겠냐고.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 계약하자. 그러면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이 소유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깜빡 잊고 얘기 안 했는데 우리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엘리베이터가. 10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대. 그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계단이래. 계단. 그러니까 이 세입자가 뭐라고 그래? 괜찮대. 왜? 자기들이 해병대 출신이래. 기신이면 해병대 출신이라 계단 10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네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중국에 중집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장사하다 보니까 이제 배달을 해서 이제 배달을 딱 해병대 출신이 쭉 가서 배달하고 딱 올라와서 딱 앉으니까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단무지를 더 갖다 달랍니다. 단무지. 그죠? 그럼 다시 가서 단무지 갖다 주고 또 앉았더니 또 전화 왔어요. 와르바식 하나 없다면요. 하나 더 갖다 달래. 또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해병대가 기신은 잡았는데 계단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이 난 못하겠다. 배달 못하겠다 하니까 이 세입자 주인이 그동안 돈 버는 걸 탈탈 털어가지고 얘가 자비로 여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엘리베이터. 그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아까 말씀드렸죠. 사다가 건물에 설치하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죠? 설치하면 세금을 낸다 했죠? 자, 그런데 이 세입자가 얘가 여기다가 설치한 거예요. 그럼 이걸 실제로 취득한 사람 누구예요? 세입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취득세를 누가 내느냐? 내야 되죠. 자, 근데 과세권자는요. 이걸 세금을 누가 내든지 상관없어요. 걔는 돈만 받으면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냈을 때. 세금을 아무도 안 내. 누군가 내야 되는데. 그럼 법으로 니네 둘 중에 네가 납세 의무자야. 법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네가 책임을 져야 돼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걔한테 세금을 거둘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얘는 세입자고 설치는 얘가 했는데 얘는 세입자고 얘는 건물 주인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누구한테 세금을 걷는 게 유리하겠어? 세입자한테 걷는 게 유리하겠어요? 건물주한테 걷는 게 유리하겠어? 건물주가 유리하죠. 왜? 세입자가요. 엘리베이터 설치해가지고 딱 장사하려고 했는데 뭐라는 겨? 야, 그 대신 취득세는 네가 내야 된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날부로 그냥 밤에 짐 싸가지고 잠수 타버렸어요. 자기 건물 하니까 잠수 탔어. 잠수 타가지고 지리산 들어가서 반 달고 막고 쎄쎄쎄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못 찾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그래서 누구를? 얘를 납세 의무자라는 거야. 얘. 그럼 갑이 뭐라고 그래? 야, 이거 내가 산 것도 아니잖아. 을이 샀잖아. 근데 왜 나한테 세금을 내라고 그래? 열받게. 그래가지고 갑도 열받아가지고 에이씨 나도 잠수 탈 거야 하고 잠수 타버렸어. 근데 갑은요.
잠수를 타면 지 혼자 타면 안 되죠. 얘는 이 건물 들고 타야지, 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얘는 잠수 타더라도 건물이 있잖아. 그러니까 과세권자는 얘가 세금을 안 내면 여기다 뭘 할 수 있어? 압류해가지고 채권 회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세금을, 법을 만들 때는 누군가 세금을 누구한테 걷는가 유리한 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세입자가 설치를 했지만 누가? 얘가 취득한 거로 본다는 얘기지, 얘가. 그래서 얘가 이것도 얘가 함께 취득한 거로 봐서 누구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이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표현은 뭐라고 그래? 주체 구주부 취득자 그러는 거예요. 주체 구주부 취득자. 그죠? 그래서 결국 주체 구주부 취득자를 뭘 말한다? 소유자를 말한다. 항상 우리 세법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누구를 찍으면 돼? 둘 중 누구한테 세금을 걷는 게 유리한가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걔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 이거 이해했나 보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이 집주인이에요. 이름 집주인이야. 집을 세를 줬어요. 근데 그 주택을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안 쓰고 뭐 휴양피서 놀이 등으로 용도 쓰면 별장으로 봐요. 우리 세법 별장. 그러면 나는 주택으로 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별장으로 쓰게 되면 중과세를 해요. 중과세를. 그럼 막 취득세가 많이 나와요. 그럼 이때 그 중과세 할 때 그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집주인일까요? 세입자일까요? 지금 별장을 누가 별장으로 쓴 거예요? 세입자가 별장으로 썼어요. 집주인은 뭐예요? 그냥 주택으로 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별장으로 써버린 거야. 중과세가 되죠? 누가 납세 의무자다? 집주인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똑같은 얘기잖아. 세입자가 별장을 썼는데 얘가 중과세가 된다니까 또 세입자는 뭐 하면 돼? 지네 집 아니니까 짐 싸가지고 밤에 또 잠수 타버렸어. 또 지리산가 있어. 아까 얘하고 같이 쎄쎄쎄 하고 있어. 못 찾죠? 그러니까 누구를? 임대인, 즉 집주인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같은 얘기지.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여기서는 주체구주부 취득자 그래요. 자, 설명은 제가 처음이니까 설명을 길게 한 건데 실제 시험 볼 때는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실제 시험 볼 때는요. 이렇게 풀면 돼. 문제를 딱 읽었어. 근데 그 지문에 뭐가 나와? 이 단어가 나와. 뭐라고? 주체구주부 취득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얘가 나왔어. 그럼 마지막에 얘가 납세 의무자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이고 얘가 아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고르면 돼요. 그럼 절대 안 틀려 문제는. 시험에 최근에도 얘가 기출문이 정답으로 나왔어요.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근데 지문에 뭐라고 하나? 건축물 효용가치를 이루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주체구주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체구주부 취득자가 취득한 걸 본다. 맞았다. 걔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볼 것도 없는 거지. 너무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나오면 틀려. 주체구주부 지문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그거를 시설한 자, 가설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죠. 왜? 지문에 주체구주부가 나왔는데 밑에 주체구주부 취득자가 아니라 뭐 가설한 자, 시설한 자가 그냥 무조건 틀린 거죠.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설명은 이해하라고 한 거지만 문제 풀 때는 뭐 읽을 것도 없는 거죠. 그냥 바로 풀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체구주부 취득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수입하는 자, 이건 됐고요. 나중에 설명할 거고.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내요? 상속인이. 여러분 상속받으면 취득세 내셔야 되잖아. 본인앞으로 등기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어요. 이거 착각하는 분 되게 많은데 상속을 받으면 세금을 뭘 내야 될까요?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죠. 그죠? 증여받으면요. 증여세를 내야 돼요.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죠. 그죠? 이건 아시는 얘기죠. 자, 근데 상속을 받으면 증여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상속을 받으셨죠? 그럼 본인 앞으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잖아. 등기하려면 세금 뭐 내야 돼? 그쵸. 취득세를 내야 돼. 증여받으면 증여세 내고 또 본인 앞으로 등기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만 내는 게 아니라 상속세도 내고 본인 앞으로 등기하려면 취득세 내야 되고 증여받으면 증여세도 내고 또 뭐 또 내야 돼? 취득세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 어떤 분들은 그냥 상속받으면 상속세만 내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헷갈리죠. 왜? 아니 갑자기 상속은 상속세를 내야 돼. 왜 갑자기 취득세를 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왜? 등기하려면 이거 내야 되잖아. 본인 앞으로. 그 두 개를 내는 거 두 개. 그죠? 이게 되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기본적으로. 그럼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 내야 되죠? 누가 내? 그런 얘기죠. 자, 이건 물어볼게요.
피상속인이 있고 상속인이 있어요. 자, 둘 중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요? 돌아가신 분. 뭐 우리가 이제 그 다른 과목 모르는데 우리 세법은 되게 쉬워요. 돌아가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 뭐 그렇잖아요.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 이분이 피 흘리시고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왜 써 있잖아. 피 흘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상속인은 자식이 상속 받은 사람.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 피상속인이에요, 상속인이에요. 설마 피상속인이 그러진 않겠죠. 돌아가셨다니까 이미. 이분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죠. 왜?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움직이진 않잖아.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상속받으면 누가 내야 돼? 그렇죠.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누가 돌아가신 분이라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다. 그죠? 이분은 세금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누구? 상속인.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속인, 상속인도 안 쓰면 헷갈립니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그 법이 어려운 게 막 피자 붙고 안 붙고 해가지고 누군지 소속을 못 찾아요. 그게 어려운 거야. 세법은 너무 쉽죠. 누가 돌아가셨니? 피 흘리고 돌아가신 피상속인. 이분 세금 낼 수 없죠? 누가 낸다?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당연한 얘기죠. 상속인. 그렇죠? 그다음 4번은 뭐 주택조합, 조합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기본서 보면 설명할 건데 얘도 지문이 나와 있어. 답이요.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합원 용에 그랬죠. 지문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주택조합이 그 다음 지문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조합원 용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것 중에 누구 거라고요? 조합원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조합원 거라는 거죠.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 조합원이 내야죠. 조합원 거니까 조합원. 그럼 얘는 지문이 나와 있어요. 지문에 나와 있잖아. 주택조합이 누구 용으로? 조합원 용으로. 그럼 누구 거요? 조합원 거죠. 그럼 걔는 누가 내야 돼? 조합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용 아닌 거. 이 중에 조합이 취득하는 것 중에 조합원 것도 있고 조합원 아닌 것도 있죠. 그럼 조합원 거 아닌 건 누가 내? 그건 조합이 내겠죠. 그러니까 지문에 읽을 때 주택조합이 조합원 용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조합원 용이니까 뭐라고 하면 돼?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다. 그럼 맞고. 근데 그걸 갖다가 조합원 용 그랬는데 조합이 납세 의무자다. 그럼 땡 틀린 거죠. 물론 가로 안에 조합원용 외의 부동산 그러면 조합원께 아니라는 거죠. 그럼 걔는 조합원께 아니니까 그건 누가 내야 돼? 조합원께 아닌데 조합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때는 조합이 되는 거죠. 조합이. 그래서 그거는 지문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문을 읽으면 그냥 답이 되게 쉬워요. 쉬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뭐 거기 그다음에 배우자 직계주민 어쩌고 나오죠. 이건 좀 어려워요. 내용이. 나중에 설명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기 좀 그렇고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치겠습니다. 무조건 우리 세법에서 이렇게 나왔다. 둘이 거래했어. 누구랑? 배우자 직계준비소. 얘가 뭐예요? 배우자. 부부지간이거나 뭐 부모 자식 간에 뭘 거래했다.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준비소. 이걸 두 자로 줄이면 왼수죠. 왼수. 그죠? 왼수. 많이 듣죠? 저거 남편이 아니라 왼수다.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하잖아요. 두 자로 하면 왼수예요. 이 왼수지간끼리 거래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뭘로 봐? 증여로 봐요. 증여. 그럼 뭔 얘기야? 공짜로 준 걸로 보겠다. 왜? 남편이 부인한테 자기 집을 팔았대. 돈 받고. 상식적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본인 건물을 돈을 받고 팔았대. 물론 본인들은 팔았다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봤을 때는 공짜로 준 걸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뭘로 봐? 그냥 증여한 걸로 보겠다 그런 뜻이죠. 일단 요거는 좀 더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뭐를 넣고 있어야 돼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라고 나오면 얘가 취득세가 됐든 양도세가 됐든 어디든 나오면 일단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즉 식구끼리니까 공짜로 준 걸로 보겠다. 부부지간과 부모 자식 간 그런 얘기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시험 이렇게 났어.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증여로 본다. OX. 그러면 지금 듣고는 뭐라고 그래 속으로. 야, 얘 가르쳐주고 얘기하지. 부담부 증여가 뭐야? 그건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갑자기 부담부 증여 그럼 내가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금방 얘기했잖아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라고 나오면 뭐다? 일단 다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 나왔어요. 그러면 부담부 증여 하든지 말든지 뭔지 몰라도 일단 뭐라고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럼 뭘로 봐? 증여로 본다니까.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나중에 거기에 이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런 걸 설명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식구끼리는 무조건 뭘로 본다? 공짜로 준 걸로 보겠다. 그것만 개념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네, 추가적으로 이제 자세히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기본서 딱 나오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특히나 재산세 파트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할 것이고요. 일단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 나머지 쭉 이어서 나머지 2주 동안 진행할 건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듣고 처음부터 다 듣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공부하시면 이 공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뒤에서 이제 계속해서 듣다 보면 나중에 들어보면 별 얘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계속 열변을 토하는 거야. 근데 지금 막 하면 막 뭔가 중요한 얘기 하고 막 그런 거 같죠. 근데 알고 보면 별 얘기 없어요. 뻔한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런 거니까 여러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냥 가면 돼요. 쭉 가다 보면 어느덧 1년 지나서 시험 보고 합격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서 저랑 같이 1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힘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